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네, 절대왕정입니다. 네, 하지요. 네. 자, 유럽의 절대왕정 시작하죠. 여러분, 절대왕정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절대적이다. 뭔가 되게 왕정은 왕정인데 되게 강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색깔이 볼까? 그림인데 색깔이 안 보이나? 정식 이걸로. 네, 절대적으로 강력한 왕의 정치, 왕정을 이야기하는데 이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관련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이 절대왕정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 흐름을 좀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절대왕정 시대로 나아가면요, 이제 슬슬 근대라는 시대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우리 역사 거의 맨 앞 시간에 선생님이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설명을 했었죠. 우리 고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여러분 고안해낸 시대 구분법인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공산주의, 네, 마르크스입니다. 네. 이 마르크스는 시대를 유럽 시대를 이렇게 구분했어요. 고대는 노예가 주로 생산을 하는 사회, 중세에는 봉건제도인데 이때는 주로 이제 농노가 토지를 통해서 생산했던 사회죠. 이게 중세 사회고요. 이게 근대로 나아가면서 자본주의, 네,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공장에서 여기 물건을 생산해냄으로써 자본을 투입하는 그런 사회가 나타났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게 나중에 공산주의로 나아간다는 게 바로 이 마르크스의 생각이었죠. 이제 여러분 이 절대왕정 시대가 되면요, 슬슬 이 근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먼저 이제 절대왕정이란 무엇인지 우리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네, 때 절대왕정이란 여러분 이제 기본적인 절대왕정이 뭘 담고 있는지 여러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사상적으로요, 왕권 신수설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권 신수설은 왕의 권리는 신이 수여한 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왜 절대적인 군주로서 군림을 할 수 있냐면 중세 유럽은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이 기독교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왕의 권리는 신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절대 침범하지 마. 왕은 절대적인 사람이야라고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절대왕정의 중요한 특징은요, 바로 관료제라는 겁니다. 기존은요, 왕이 있어도요, 왕 밑에 신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방에 오히려 영주들이 있다 보니까 영주들 또는 제후들의 힘이 굉장히 컸죠. 근데 이 절대왕정 시대가 되면요, 왕 밑에 여러 명의 관료를 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정부 조직처럼요, 건설부, 뭐 국토부, 그다음에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뭐 국방부 이런 것처럼 여러 개의 이제 부서를 두고 관료들을 들여오는 체제. 이 관료들은 왕의 여러 가지 일을 뒷받침하는 사람이죠. 관료제가 생기고요. 네, 군사적으로는 상비군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중세만 해도요, 이제 군대를요, 영주가 왕이 영주한테 야 영주야, 내가 너한테 이 봉건제라는 땅을 줬으니까 네가 나한테 가끔씩 전쟁 나면 군사를 보내,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임시로 군을 데리고 오는 형태였습니다. 영주한테. 근데 이 절대군주 시대가 되면요, 늘 전쟁을 해야 돼요.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려면 반란도 진압해야 되고 늘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인 상비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비군이 이제 보통 국민들을 이 군인으로, 직업 군인으로 데려오거나 아니면 국민들을 그냥 군인으로 징집을 하는 거죠. 이 상비군이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뒷받침하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군사적으로는 상비군, 행정적으로는 관료제, 정신적으로는 이 왕권 신수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중요한 게 있죠. 경제적인 내용을 봐야 되죠. 사상적, 행정적, 군사적. 경제적으로는 중상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중상은 상업을 중시하는 주의라는 겁니다. 기존까지는 여러분 중세 유럽은요, 이 토지를 통해서 농사를 해서 이제 부를 창출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세까지만 해도 유럽은 보통 중농주의가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농업을 중시하는 사회예요. 근데 이 시대가 되면요, 우리 대항해 시대 이후에 상업이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상업혁명, 가격혁명이 등장하니까 슬슬 상업을 중시하게 됩니다. 이 중상주의는요, 특히 뭘 강조했냐면요, 수출을 강조하고요, 수입을 강조합니다. 수입을 축소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상주의라는 건 상업을 강화해서 국가의 부를 늘려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수입을 적게 해가지고 국가의 돈 이런 것들을 늘리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중상주의가 나타나고 또 이 수출을 많이 하려면 해외에 식민지가 있어야 돼요. 식민지를 확보하면 이 식민지에 강제로 물건을 팔아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식민지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또 이제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밑에 또 있는데요. 봉건귀족, 그다음에 세력균형, 시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기가 되면요, 이제 전통적인 봉건귀족들, 제후 영주들의 힘이 점점 약해져요. 왕의 힘이 세지고요. 그리고 왕한테 열심히 세금을 내는 이 시민들의 힘이 점점 세집니다. 이 시민들의 권력이 세져요. 왜냐하면 이제 귀족들이 점점
이제 총을 통해서 전쟁을 하니까요. 귀족도 이렇게 기사들의 힘이 점점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기사들의 힘이 약해지는 거고 이 총을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일반적인 시민들, 이 시민들의 힘은 점점 세지고 이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먹는 왕을 점점 시민들의 여러 가지 입장을 옹호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계층이 점차 쇠퇴하고 중세 봉건제가 점점 약화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중상주의를 조금만 더 여러분 깊게 좀 이해를 해볼게요. 여러분 중상주의 상업을 중시하는 주의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중상주의는요. 그 나라에서 열심히 자원을 외국에서 자원을 가져오고요. 보통 이 자원을 식민지에서 아주 싼 값에 삥 뜯어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공장에서 굴려서 식민지에서 이 자원을 예를 들면 10원어치를 가져왔다 그러면 완성품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할 때는 한 100원 정도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네, 이 100원 정도에 팔아서 약 90원 정도의 이득을 얻는 거죠. 그러면 90원 네, 상업을 통해서 돈이 더 생겨났죠. 그러면 절대 군주의 돈이 더 많아지니까 권력이 세지는 거고요. 이 수출은 겁나 많이 하고 수입은 가급적 하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중상주의를 강조하게 됩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서유럽과 이제 북유럽의 절대항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절대항쟁은요 크게 서유럽과 동유럽의 절대항쟁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서유럽 같은 경우 순서대로 한번 보죠. 네, 서유럽 같은 경우 여러분 이 사람 얼굴이 바나나 같이 생긴 바나나 왕이죠. 이 사람은 바로 스페인의 펠리페 2세라는 왕입니다. 펠리페 2세 이걸로 적어볼게요. 펠리페 2세 이 사람 때 이 스페인은요 이제 무적함대 아르마다라고 불리는 무적함대를 건축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해군력이 센 나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펠리페 2세가 하도 이제 영토를 많이 넓히고 아시아, 아메리카까지 영토를 차지하게 되니까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딴 나라가 있어요. 볼까요? 퀴즈를 원래 했어야 되는데 펠리페는 이렇게 쓰거든요. 펠리페. 이거를요 영어로 쓰면 이겁니다. 필립. 네, 그리고 성경에서는 빌립보 섬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이걸 다르게 쓰면 이건가? 헷갈리네. 이게 바로 여러분 필리핀이라는 겁니다. 이 필리핀이 펠리페 2세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네, 필리핀 영어로 쓰는. 원래는 필리핀은요 스페인어를 사용했다가 나중에 이 필리핀이 미국한테 점령을 당하거든요. 우리 스페인이 나중에 힘이 약해지고 미국이 힘이 세지니까 그때 이제부터는 이제 영어를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지금 영어를 사용하게 되고 있고요. 이 스페인이 처음에 제일 잘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 스페인이 점차 힘이 약해지고요. 누구한테 넘어가냐? 이 엘리자베스 우리 튜더 왕가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 영국에게 유럽의 패권이 넘어가도록 가게 됩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이 헨리 2세 아르마다를 격파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앞서서 그 헨리 8세 했었죠. 헨리 8세, 아니 헨리 10세 했었죠. 헨리 10세, 헨리 10세. 헨리 10세 맞나? 오타 아닌가? 잠깐만 여러분 헨리 8세입니다. 여러분 헨리 8세. 여러분 왜 선생님이 예전에 그거 가르칠 때 헨리 10세라고 했는지 모르겠네. 네, 여러분 조금 수정을 할게요. 우리 앞서서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할 때 선생님이 여러분 헨리 10세라고 뭐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헨리 10세가 아니라 헨리 8세입니다. 여러분 가끔 선생님이 헷갈리는 헨리 8세. 네, 그 성공회를 만들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 헨리 8세입니다. 그 헨리 8세가요,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시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인이었던 스페인의 공주인 카트린느라는 스페인의 공주와 이혼을 하죠. 네, 그 카트린느의 동생이 바로 이 펠리페였어요. 펠리페 2세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페인과 영국은 기본적으로 사이가 안 좋았고요. 이 헨리 8세가 물러나고 나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 때 이 아르마다 스페인과 전쟁을 해서 이 스페인을 격파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영국이 이때부터 세계 최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 보면요. 필리페 2세는 무적함대를 만들어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1세는 무적함대를 격파해서 서양 해양권 더 큰 데를 장악하죠. 그 모직물, 여러분 모직물이라는 건요. 모직물. 여러분 양털 말이에요. 양모. 그래서 우리 양털로 만든 직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모직물 공업을 발전시키고 이 엘리자베스 2세 때 영국의 동인도 회사 우리 앞서서 주식회사 하면서 이야기했었죠. 동인도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이거까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에 있는 이 아저씨는 보통 스타킹 신는 아저씨로 유명한데 이 사람은 루이 14세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요 이제 중상주의 정책, 반려대 상비권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만든 궁전이 유명하죠.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베르사유 궁전. 이제 관련 영상은 여러분 선생님의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공유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 여러분 서유럽의 절대 왕정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세 사람 시기에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렇게 진행이 됐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동유럽 한번 보죠. 너무 길어지면 힘드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독일에 있는 이 사람부터 해야겠네요. 러시아에 있는 표트르 1세입니다. 표트르 1세.
이 사람은요, 이 사람 키가 여러분 2m가 넘었거든요. 굉장한 거구죠. 러시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요, 러시아가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낙후된 나라다 보니까 서유럽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갑니다. 너무 이제 생긴 게 왕이라고 티 팍팍 내면 네덜란드에서 기술을 안 알려줄 거 아니에요. 기술 유출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몰래 노동자를 위장을 해가지고 가요. 그래도 키가 2m니까 키가 팍팍 났겠지.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직접 여러 가지 서구의 정책이나 기술들을 배워오는 그런 모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러시아의 개명 군주, 이렇게 밝은 군주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사람은요, 스웨덴과 이겨서 러시아 위에 있는 발트해라는 바다가 있거든요. 이 발트해 해당권을 장악하고요. 여러분 꼭 구글 검색해서 이 발트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우리 지도에도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바로 위에 있어요. 자, 이거 잠깐만 보죠, 여러분. 네, 잠깐만 이 구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발트해 위치만 좀 여러분에게 확인해 드릴게요. 잠깐만. 지리적인 위치 여러분 잘 알아야지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거 모르면 무식하다고 나중에 욕먹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아니 너 진짜 학창 시절에 어느 역사쌤한테 배웠어? 왜 이렇게 몰라?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다시 화면 공유해서 있습니다. 네, 화면 공유. 지도고요. 우리 여러분 유럽 지도입니다. 유럽 지도 다시 소환하시고 여기 스페인, 프랑스, 독일이죠. 여러분 이 발트해가 어디냐면 러시아가 이쪽 모스크바죠. 수도 여기 있는데 발트해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바다에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이 러시아와 스웨덴, 폴란드, 독일 사이에 있는 이 바다를 바로 발트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지도에 이 발트해 유럽 지도에 발트해 표시하세요. 네, 다시 와서 다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런 표트르 대제가 이제 만든 수도가 있죠. 우리 루이 14세 베르사유 궁전과 비슷하게 이 사람 만들거든요. 상트페테르부르크. 페테르부르크.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는요. 세인트 피터의 부르크는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탐부르크 뭐 이런 거죠. 햄버거. 이렇게 세인트는 성스럽다 이거고 피터 이게 페테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거 성스러운 피터의 성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이 표트르 1세. 표트르가 여러분 독일어로는 페테르, 영어로는 피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 페트르, 그러니까 성스러운 피터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콘스탄티노폴리스 같은 느낌인 거죠. 왕의 이름을 써서 만든 수도입니다. 지금도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모스크바 다음으로 러시아에서 가장 큰 두 번째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아저씨 보죠. 굉장히 표정이 격정적이네요. 이 아저씨. 이 아저씨는 프리드리 이세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뭔가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나는 국민의 신하다, 국민의 백성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영토도 넓히고 또 이 사람도 궁전을 하나 만들어요. 상수시 궁전이라는 뜻인데 이거 잘난 척 하나만 선생님 할게요. 상수시는 불어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상은 불어로 없다라는 뜻이고요. 수시는 근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저씨 생긴 거는 되게 근심 많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사는 궁전은 근심이 없는 궁전, 상수시 궁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국내 산업도 굉장히 육성을 많이 하고요. 당시는 우리 영국이랑 프랑스가 굉장히 앞서갔고 산업혁명도 빨리 했다 보니까 영국, 프랑스에 우리 독일이 굉장히 밀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산업 정책, 아까 우리 중상주의 같은 정책을 펼치면서 독일이 발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죠. 여러분들 이거 내용 잘 보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